일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공론센터의 장승을 소장, 국민의힘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크게 하도 됩니다. 아니, 오늘 더 크게 목이 좀 해서- 아파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좀 댓글에 우리 보수 패널들이 다 나온 것 같다는데 사실은 장윤선 기자는 뭐 진보 패널입니다. 진보 패널입니까? 네. 저는 찐 보수 패널 맞습니다. 참칭 패널 아니에요? 패널로 보수 다 참칭이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다 법적 조치할 거예요, 내가 진짜. 예? 균형감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딱딱딱.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틀째 일정입니다. 여태까지 일정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장윤선 기자님부터요. 글쎄요, 가시기 전에 뭐 두 개 언론사 그리고 지금 방금 미국 NBC 인터뷰가 또 나오고 네. 있고요. 그 기밀 유출 관련해서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없다. 못 흔든다. 뭐 이런 주제의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못 읽어봤고요. 그리고 아마 그 지금 그 공식 일정은 알링턴 국립묘지 현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일정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녁 늦게 한국 시간으로요. 네. 정상회담 하게 될 가장 텐데 중요한. 네. 예,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일본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우리가 먼저 반잔을 좀 채우는 그런 벌써 느낌이. 채웠다는 거 보여요. 예, 왜냐하면 네. 현대차 SK온이 2027년까지 5년 동안 6조 5천억, 50억 달러 공동 투자해서 조지아주에 공장 짓기로 했고요. 네. 또 삼성 SDI도 GM하고 합작법인 설립해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약 3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전기차를 30만에서 50만 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달에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애리조나에 배터리 생산 공장 우리가 많이 미국에 투자가 하고 되는 있어요. 경우네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반면 또 넷플릭스 지금 3조 3천억 따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위한 파트너십 공동 제작으로 해가지고 약 8천억씩 예, 그럼 4년이면 투자를 뭐. 하고 있고 네. 이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OTT 시장에서 우리만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좀 당연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3조 3천억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정해진 거를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일단은 빵 터트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예. 기자들이 이거 알 거예요. 안다고요? 예, 이런 정도의 내용 배경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 이렇게 세게 쓰는 게 과연 저널리즘 입장에서 맞는지 좀 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김재섭 듭니다. 위원장 지금 보면 넷플릭스도 뭐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25억 달러 투자 유치했고 또 미국 첨단 기업 유계사 19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봐야죠. 아. 그러면 이걸 뭐 그 성과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아하. 근데 저는 일단 네.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저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는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 호칭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무역이라든지 외교에 있어서 세일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렇죠. 결국 지금 경기 침체 시대에 그다음에 미국과의 경제나 안보 협력에 있어서 얼만큼 그 좋은 말 그대로 돈이 오고 가느냐. 네. 전 이게 굉장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크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투자, 경제 활성화,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로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다음 얘기할 핵 우산과 관련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 두 축이라는 면에서 보면 상징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상징성이 나서서 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려 노력한다라는 게 그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첫 행보에 있어서 투자라는 워딩이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투자 유치 성과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뭐 오늘 또 발표가 났죠. 예. 44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대규모 경제 사절단 네. 갔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치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뭐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미국에 투자하고 예. 미국도 우리 투자하고 이거 뭐 서로 상승작용 나는 것이 아니냐 음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네.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뭐 우리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또 중국도 투자하고 우리도 중국에 투자하고 러시아에도 우리도 투자하고 또 러시아도 아니 우리도 러시아에 투자하고 투자. 이런 방식으로 상호주의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쭉 이렇게 왔는데 유독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 때보다 더 심하게 자국 보호 무역 우선주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따내올 수 있겠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매우 어두운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 결코 밝지 않다. 아, 이런 근데 전망이 좀 저는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 장윤성 기자님하고 계속 방송을 같이 몇 번 같이 하는데 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그 정상회담 아직 하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계속 어둡다 이렇게 예. 전망하는 거는 예. 저는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아니 그게 생각을 왜 하고 과한 있어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도 좀 컨텍스트를 많이 좀 보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컨텍스트를 보면 전망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좀 좋은 그리고 성과 또 하나는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않나. 아니 뭐 그런 맞아, 한번 기대는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 넷플릭스 투자 유치 성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중간중간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콘텐츠에 관련해서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을 넷플릭스 관련 행사를 준비해 왔던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맥락으로 여사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인지 어떤 골간 체계에 있는 것인지 사실 김건희 여사는 보고 체계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제2부속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골간을 타고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게 된 것인지 이 내용도 저는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투자를 받는 게 우리에게 꼭 이익인가. 그러니까 망사용권 문제 계속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는 우리가 넘지만 돈은 넷플릭스만 버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우리의 경제적 국익의 관점에서 말이죠. 네.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하. 이것도 저널리즘 관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죠. 자, 장 소장님 그 부분 하나 짚어보고 다시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진행 사항을 이렇게 보고하는 영부인한테 보고하는 이런 게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 처음 처음 듣는 것 들어보십니까? 같아요. 네. 조용히 또 답변하시니까. 아니 제 혹시- 처음 들어봐가지고 정말 처음. 자신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런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되고 부적절했다. 브리핑 자체가 잘못된 왜냐하면은요, 것 같다. 예.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나 네. 이 진보 쪽 분들에게는 어떻게 공격당할 소지가 있냐면, 아니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관여를 해? 이게 맞아?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의 중요한 유치와 관련해서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아? 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제2의 국정농단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한 대통령실 참모의 의도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냥 그걸 실수였는지 아하. 아니면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지. 근데 정무적으로 따져보면 그러한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 도움이 것이냐. 될지 의문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저는 참모들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오늘 밤에 이제 열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눈에 안보 한 축을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한국형 해구산 요게 공동 특별 어떤 뭐 그 성과 발표라든지 또 문건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핵 우산을 명문화해서 네. 문서화하는 것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한반도의 핵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뭐 애착 같은 것들이 있다. 네. 얼마든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중국이 지금 팽창주의를 선택한 이상 계속 한반도에 핵 위협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고 이 북중러를 위시한 이 사라진 이후 이 위기가 계속 조장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번
이 다른 뭐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해고산을 명문화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번 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계속 네. 강조하죠. 네. 핵 확산 억제 정책을 이번에 회담의 주요한 정책으로 의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존 커버 미국 전략소통 조정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 지원은 주권 사항인데 한미 정상 간의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어제 우리 대통령실 아. 관계자는 이거 논의 안 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예. 이게 뭐가 지금 안 맞고 있다. 엇박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서로 네. 생각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얻고 싶은 거, 근데 미국이 얻고 싶은 거 이건 달라요. 관심 주제가 달라서 이 부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되고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나왔던 게 예.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 위기 관리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건 쏙 빠졌어요. 그냥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가상의 적이고 쟤네들이 핵을 쏘면 우리 쪽도 핵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일들만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핵전쟁 나면 우리 다 죽어요. 아. 정말. 이런 한반도의 평화 위기 관리가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네, 장 기자님. 네, 지금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어찌됐든 이제 공동 성명 이외의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그렇죠.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민의 그 불안을 해소시키는 내용을 써주겠다. 문건으로 만들어주겠다. 문건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93년 1차 북핵 위기에서 네. 30년이 되는 아, 해이고 그러네요. 정전협정 70주년이고 예.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북핵 위기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 어떤 때는 평화적 해법이 막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쟁 위기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군비 경쟁이 막 올라가던 9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궁극의 억제력을 어떻게 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평화의 관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 쏘고 핵무기 쏴서 서로 강대강 대결로 가서 군비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 2012년 이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술핵 탄두 개발이 어느 정도냐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언제 쏠지 모르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게 고도화됐죠. 정밀화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핵을 갖고 있지만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문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이 문서로 얼마나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줄 것이며 이 문서가 나오는 즉시 한미 외교가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공방이 있을 예, 것이다. 그리고 이 저는 그렇게 외교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저 한 장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는 평화를 갖게 됐어라고 판단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김지수 위원장님. 이게 네. 대북관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긴 네. 하는데 저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는 한가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핵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렇죠. 지금 북한은 ICBM에다가 고체 연료를 막 그렇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탐지도 어려워졌어요. 거기다 핵탄두 넣었다가 핵탄두 아닌 거 넣었다가 저거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정치적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한반도가 정말 중요한 입지다. 저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문서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핵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핵우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북중러가 연대해서 지금 한반도의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정책 상징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아니, 그럼요. 보시군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
핵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우리 말 들어요. 아니, 저희 북한이-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장치가 필요한 거고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거고 외교의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 저쪽이 핵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갖다 놓자. 물론 지금 여론이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비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핵 대 핵 해결로 하게 되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핵무기 갖다 놓고 야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가 오겠습니까? 안정한 나라, 평화 번영이 되는 나라여야지 국제사회 관심도 받고 K 컨텐츠도 많이 나가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는 이게 쟁점이 굉장히 오래된 쟁점인데 핵을 갖고 있지만 이 핵을 쓰지 못하게 무력화하고 불용화하는 정책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다종다기한 어떤 지혜를 모으는 어떤 지식의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계속 이렇게 군비를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게 예전 NPT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장 소장님 얘기 듣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장윤성 아니 기자님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네. 계속 일관되던 방식이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하는 그 평화 관리 체제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허울 사실 좋은 그것도 미국의 반대가 많이 컸기 때문에 안 됐다는 미국 것이 때문이에요? 외교가의 정설이잖아요. 미국 뭘 반대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이거는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장 하고 소장님 우리 보고 말씀하십시오. 뭐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하십시오. 하시라고. 이 자리 왜 나와요 네. 그러면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허울 좋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려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정밀화됐단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상실적으로 쏠 수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의 핵보장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라는 그 보장받는다라는 아니, 것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하나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이거 하나라 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포함해서 단위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거 계속 하던 얘기예요. 특별하게 달라진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가치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허울 좋은 말잔치에 끝날 수 있다. 공동성명 이외의 별도의 문서에 확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안전보장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안보 전문가들 그거 안 하면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 안 이렇게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미 그러니까 외교적 정상회담을 해법을 통해서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외교적 이를테면 해법도 해야죠.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대화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이 지역의 파트너십을 알겠습니다. 발전시키는 그 게 부분 중요한 시각 거지.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것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 보장 체제를 완성시키고 장관급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단계별로 정밀화해 나가겠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이 저는 그 중요한 말이에요. 것은 알겠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근데 어렵다는 저는 얘기를 시각이 하는 완전 거예요. 다르니까 하나, 김재섭 하나만 위원장님 더. 말씀 듣고 마무리. 예를 들면 그 명문화가 된 이 해구산을 얼만큼 실질화시킬 수 있느냐는 그냥 예를 들면 전술 핵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사드를 설치하면 그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거 네. 없다고 대화 안 되나요? 진짜 사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사드 저도 정말 많아요. 사드 정말 알겠습니다. 많은데 여하튼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도 우린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다 양보를 하고 알겠습니다. 대화만 추구하냐 이거죠. 약간 시각이 다르니까 그 하나만 부분은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성 네. 기자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는 정말 남북 대화를 잘 하고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공표를 했어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연락 끊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협상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저 대목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목이 메이실 정도로 마음이 아니 아프시군요. 그건 감기 때문이고 알겠습니다. 자, 아니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유 이러면 계속 이 예, 얘기만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시간이 한마디 더 할 너무 거예요, 답답해요. 그 예. 문재인 정부가 예. 그 남북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향후 30년 계속될 계속될 것 것이다.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오늘 아마 해구산 확장 억제 얘기도 나올 거고 요 하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도 지금 나올 수 있고 또 대만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얻을 거 충분히 얻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잃지 않아야 안 될 잃어야 것이 된다. 있어요. 안 잃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들을 적으로 돌리거나 반감을 살 수 있는 네. 문구, 문장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조금 좀 톤다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빌미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한국은 우리랑 완전 적이 되네. 그럼 우리 북한하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다 같이 그러면은 미국의 동맹 체제를 대항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요 보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김세미 위원장 근데- 미러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만 북중러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도 다 자극받아요. 아.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도 자극받을 거고. 아니 왜 그러냐면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중국은 대한민국의 무역에 있어서 호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소비재를 이미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자체 생산하고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뺏어가거나 획득을 하게 되면 다 내쫓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해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 노골적으로 지금 핵 만들으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그들을 자극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라는 태도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네. 어차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북중러는 상당한 연대와 상당한 조율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쏘는데 이거 북한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중국 아니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대놓고 미사일이나 군사 물품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들을 자극할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하자. 이건 오히려 아니라는 태도고 맞지 않다. 저는 확실하게 예. 노선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이제 중립외교라는 것이 네. 이제는 시대 퇴색적인 이야기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립외교를 뭐 포기하자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덜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을 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은 이거는 한로 관계 파탄나 푸틴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빌미를 잡히지 않기 네.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면 중국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기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장윤선 네. 기자님 보시기에 그런 맞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아, 왜냐하면 그 외교라는 것은 일방주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얘기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어렵고 까다로운 나라죠. 저도 중국에 살다 왔잖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통제도 심하고 특히 정보 통제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시장. 당장 그 삼성 반도체만 하더라도 시안에 최첨단 공장이 있는데 그거 빠져라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게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잘하는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겁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지만 미국이 IRA법, 반도체법 우리 사정 봐줬습니까? 안 봐줬어요. 자국 우선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국익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예. 국익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략적 모호성도 없고 끊임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북방 외교는요.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된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진출했던 거예요. 러시아의 뭐 팔도 도시락 라면에 1년에 6억 2천 개를 먹는다면서요. 지금까지 64억 개를 먹었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현대, 삼성, LG 다가 있잖아요. 그 교민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교민 안전에 대해서 지시했어요. 대통령 인터뷰 이후에. 왜 국민들을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냐는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한국 프레스센터에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할 건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지 이것은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뽑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미국은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거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계속 국내 언론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사정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이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기대하는 바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기수 위원장님 말씀. 저는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고 해서 소부장 독립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독립이라는 말도 어색한 것이 결국 우회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사면서 게다가 무역 비용까지 더 들어가지고 계속 수입해서 우리는 독립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 중국으로부터는 독립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일본도 아니, 이런 그 사례가 독립의 있어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 계속 경제적인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중국과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 아니. 때문이라도 중국이랑 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그 관계 악화가 되니까 중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히토류를 안 줘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본은 히토류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이 일본을 가지고 히토류 가지고 이렇게 무역 위협을 못 하게 아니, 돼요. 우리도 요소수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는 그런 안보는 식으로-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노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남아시아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무역 지금 계속 왜 안 끌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변화, 어느 일극주의, 일방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화, 민주주의의 기본 알겠습니다. 토대가 뭡니까?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원화. 아까 김재석 말씀하신 위원장님 거예요. 말씀 듣고 네, 제 예. 외교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친구일 수 있는데 적이 된 건데 지금은 친구였던 사람들이 다 적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아니, 지금 잠깐만, 친구가 김재석 누구냐? 위원장님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길어져요. 아니,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태 전략에서 인태 전략으로 우리가 아유, 제가 바뀌었는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네. 이게 지금 노선 변경이 된 상황에서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지에 대한 서방 설득이 자유진영에서 필요한 이탈이 거예요, 되면 한국 알겠습니다. 반도체 상업 망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 안일하게 네, 그냥 중국이 알겠습니다. 수입해 저도 주니까 한마디 가다 해야 이 얘기가 하면 안 돼요. 자, 저도 한마디 해요. 장 소장님 얘기 듣고 네. 사실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에요. 밤에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의제를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정말 철학적인 부분까지 국제적인 시각이 있는 거니까 장 소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진핑 4년이 하고 있고요. 푸틴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럼요.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것이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외교를 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주의 외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못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빼놓고 한반도 문제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세희 네. 위원장님한테 지금 한국전 참정용사 기념비 지금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 다 같이 간 모습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지금 했어요. 네. 재선. 이거는 우리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니, 뭐 국내 정-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근데 모든 외교는 네. 일정 부분 다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이 되는 예. 것이고 국내 정치 이용하면 당연히 반감도 있고 뭐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바이든이 약간 요번에 방미를 자신의 국내 정치로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도 한마디만 더 예, 하면 말씀 주세요. 아까 이제 러시아 말씀도 네. 하셨는데 러시아 GDP는 대한민국 GDP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야 그럼? 그건 아니죠. 약소국 강대국 얘기 GDP만큼은 러시아보다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 광고 잠시 듣고 다시 또 한미 정상회담 등 또 현안에 대해서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또 방미 일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다뤄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100년 전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 생각 수용 못한다. 이게 사실 뭐 주어가 빠졌다 안 빠졌다 했는데 뭐 원문이 좀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 발언 목적은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어찌됐든 그 미셸 예힐이 네. 그 기자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유상범 수석 대변인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자 본인이 잘못한 그렇죠. 발언이다라면서 예. 철회한 이런 상황입니다. 망신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만 확인하면 그리고 국민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도대체 대통령실과 여당은 확인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처럼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죄송합니다. 피로감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건데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수미일관한 태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일본한테 굴종을 강요했습니까? 무릎 꿇지 마세요. 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년 전 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의 어떤 이웃 나라에서 84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때 배상받지 못한 그 피해자들한테 2000년 8월 여야 만장일치로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재단에 6,500개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26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7조 4천 한 7조 5천억 정도를 내 가지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66만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마무리를 했어요. 네. 당시 독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과거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범죄 행위고 이에 대한 책임은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여태 안 하고 있는 게 어디냐.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장님. 이거는 국민의힘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다? 명백하게 예. 실수한 거고 차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뭐 사과를 요구 안 하는 게 맞는 일이냐라고 비판을 하면 그거는 새겨들을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이거는 정책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다 이거는. 욕을 먹든 안 먹든지 간에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정책 결단을 한 건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잉 변론을 하다 보니까 뭐 주어 얘기가 나오고 뭐 언론 탓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을 왜곡시켰다라는 거고 제가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 스스로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우리도 일본이랑 하는 거 껄끄러워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지지율 떨어질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결단을 한 건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라고 뭔가 찔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한 결단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BC 인터뷰도 지금 도청 관련된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 오히려 정보 동맹이 중요하다. 또 이 답변했거든요. 도청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식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판을 좀 최대한 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통령실은 당에서 이랬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그랬더니 그 당이 물어봐요. 이러고 있고 당은 김기현 당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대변인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책임화 회피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100년 발언 있잖아요. 이걸 왜 대통령이 왜 저 단어를 썼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지난 3월 7일 날 대통령의 40년 직위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미 100년 발언을 했었어요. 아.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0년이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사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 거 악 쓸 거냐 이런 식의 페북을 맞아요. 남겨가지고 그때 네. 상당히 좀 논란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저녁에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빨리 왔고, 근데 결국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탈당 이거 뭐 꼬리 자르기다, 그리고 뭐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뭐 당에서 거의 30년 정도를 활동을 했던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이거는 뭐 무작정 폄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는 것만으로 모든 본인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2021년에 본인 스스로가 당 대표일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그렇죠. 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했죠. 개인적인 그냥 부패 혐의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정도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부패 혐의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간판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탈당 조치만으로는 아마 잠재워지기는 어려울 거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는 전제 아래에 최소한 정계 은퇴는 시사를 해놔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그냥 탈당만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임시 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탈당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아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예. 뭐 출국 금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조사는 옛날에 조금 이제 미뤄진 것 같아요. 이회창 총재가 예. 먼저 가가지고 그 검찰 조사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검찰 스텝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예. 안 됐던 선례가 예. 있어서 검찰이 그런다더라. 이제 뭐 번호표 끊고 기다리세요. 부를 기다리세요. 때까지 거의 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부를 사람들이. 송 대표도 뭐 순번 돌아오면 가서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들이 송영길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 김연아 의원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박순자 뭐 의원 박순자 얘기도 의원은 있죠. 어떻게 네. 됩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일종의 화살 돌리기를 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네. 당 안에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물론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당시 본인은 경기도 지사였고 이 건과 무관하겠죠.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 안에 현역 의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 걸려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모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정말 민주당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김연아 문제, 네. 뭐 박순자 의원 문제 이런 것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당의 다른 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당 대표가 이런 얘기할 얘기를 건 할 아니다, 필요가 이렇게 보시는 있었을까? 거군요. 저는 이런 게 조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장 소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김연아 의원 문제가 그렇게 큰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당 대표 지금 리더십 얘기도 하셨거든요. 김연아 의원 문제도 크죠. 크다고 봐야 당연히 된다. 지방선거 예. 출마자들 아니면은 시도 의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또 본인이 회비를 강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건 당연히 중요한 범죄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것도 본인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런 정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방송 패널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비판했단 말이에요. 김연아 전 의원이요? 네. 예. 근데 본인이 그런 일이 밝혀지니까 아하. 이거 사실관계 아니다 바로 잡겠다. 뭐
법적 소송하겠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김연아 의원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예? 본인의 범죄 비리 혐의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육성이 나와서 돈을 나눠줬고 네. 그리고 또한 돈 나눠주는 것을 모의했다라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윤관석 의원, 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2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해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그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두 사람이 이제 뭐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죠. 당 안에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이제 소환 조사가 오고 뭐 실질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처리하는데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아니 내가 벌칙에서 있나 보면은 봐요. 네. 저러면은 또 대법 판결 때까지 두고 보자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러진 그러면은 않겠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김연아나 박순자에 대해서 네. 왜 당신네들은 좋지 않아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하면 없는 안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신난 건 이재명 대표. 신났다고요? 네, 제일 신난 건 이재명 아, 대표라고 네. 생각하는 왜 게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자기 머리 못 갈 거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돈 봉투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세게 징계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당신은 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어? 우린 다 도와줬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돈 봉투 혐의 받은 사람이랑 이재명 대표랑 둘 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네.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는 동시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송영길 대표한테 가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을 다 지게 됐어요. 부담감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귀국 카드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매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행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올 거야 말 거야를 정해놓은 게 지금 당장 올 거야 말 거야를 딱 선을 정해놓은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나서 초선들 다 나와서 그 송영길 와라. 뭐 무슨 당 지도부 나와서 송영길 와라 이러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 오고 나서 네. 아니 송영길 대표 그래서 좋아하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짊어져야 되는 거를 송영길 대표가 대속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신난 건 대신 다 짊어지고 이재명 있다. 대표가 아니, 제일 신났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자기 캠프에서 본인 벌어진 캠프 일인데 일이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당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와버리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자 이제 송영길한테 이제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제일 박지원 신났죠. 앵커님. 네. 근데 진짜 저는 참 비참한데 뭐 그렇게 갑자기요? 여야 예.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그러고 먼저 선제적인 조치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짧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징계 윤리위 구성 마무리가 됐는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뭐 내부 소식이 좀 뭐 있을까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네. 김재원 최고는 징계가 나갈 것 같고요. 네.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재원 최고가 한 이야기는 그 누가 들어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을 통일했다. 했다라니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는 이런 그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의가 안 되는 내용들이지만 태영호 의원 얘기는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토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시비를 가려볼 수 있는 내용이다. 징계 차이가 좀 날 징계 것이다.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 오늘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 또 김재섭, 장성석 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